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6주차입니다.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오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출석 체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자기 출석 체크에 이상이 있다면 연락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주차에 중간고사를 보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6주차, 7주차까지 하고 8주차 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시험 보기 전에 연락을 주시고요. 중간고사는 객관식 위주의 시험으로 할 예정이고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6주차 DNA 생명의 분자라는 시간인데요. 6주차의 소단원도 19가지 소단원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요. 5주차에 우리가 배웠던 염색체와 유전이라는 내용과 연관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DNA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이다. DNA, 데옥시 리보 핵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DNA인데요. 정보를 저장하는 두 가지 형태의 핵산 분자 중에 하나고 유전 현상을 일으키는 유전자 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구조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 사슬 두 가닥이 꼬인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DNA 특징이 되겠고요. 염색체, 크로모점, 매우 긴 하나의 DNA 분자와 그 DNA를 조밀하게 만드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유전 정보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실체이다. 자, 유전자, 특정 단백질 분자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는 DNA 영역이고 유전의 단위이다. 자, 앞에서 내용하고 계속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죠. 어, 자, DNA 이중 나선. D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인데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게 이제 이중으로 나선이 이렇게 이제 꼬여 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DNA인데 이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렇게 이제 한 가닥에 상부적인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중 나선의 중앙에 두 가닥이 서로 붙들려 있도록 하는 수소결합이 존재하고 있고 상보적 염기쌍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A는 아데닌인데 아데닌은 저기 티민과 같이 이제 상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G는 구아닌인데 시토신하고 같이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 뒤에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뉴클레오타이드인데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과 인산,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은 이렇게 이제 여기 보이는 5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은 음으로 하전이 되고 있고 염기는 질소와 탄소로 구성된 하나 혹은 두 개로 된 고리를 가진 화합물이다.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이렇게 네 가지의 염기로 되어 있다.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염기는 아까 말했던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이렇게 네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 염기의 순서는 생물의 DNA마다 다르지만 뉴클레오타이드는 요 네 가지만 모든 생물들은 다 이렇게 네 가지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서 보이는 게 이제 염기고 이게 파란색이 당, 여기 인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쭉쭉쭉쭉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백본입니다. 자, 다음은 염기쌍인데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있다고 했죠. 근데 아데닌과 티민은 두 개의 수소 결합으로 상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구아닌과 시토신은 세 개의 수소 결합으로 상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염기쌍들 사이에 이 수소 결합들이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을 서로 붙들고 고정시킴으로써
DNA가 이중나선으로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한 분자의 DNA는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이 서로 감겨 만들어지는 이중나선이고, 한 개의 가닥은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길게 연결된 것이다. 각 뉴클레오타이드는 모두 같은 당과 인산, 그리고 4가지 가능한 염기 중 하나로 구성이 된다. 자, 두 번째는 DNA 복제에 의해서 세포의 염색체가 복제가 된다. DNA 구조는 DNA 복제의 바탕이 되고 있고, DNA 한 가닥이 틀 혹은 주형으로 사용되어서 상대 가닥을 합성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보전적인 복제를 하는데, 염기성 규칙 때문에 분리된 각 가닥은 상대 가닥이 정확히 새로 만들어지기 위한 주형으로 작용될 수 있다. 결국 두 개의 새로운 DNA 분자가 형성되고, 각 분자들은 새로 합성된 한 가닥과 원래의 DNA 분자에 있던 한 가닥을 포함하게 된다. 자, 그림을 볼까요? 반보전적인 복제의 과정인데요. 원래의 DNA 분자가 이렇게 상보적인 두 가닥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면, 왼쪽에 있는 가닥이 주형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 상보적으로 한 가닥이 또 복제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주형도 마찬가지로 상보적인 염기가 복제가 되면 이렇게 이제 복제가 되는데, 두 가닥이 그러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원래의 DNA 가닥이 되는 것이고, 주형으로 사용된 DNA 가닥이 되는 것이고, 바깥쪽에 있는 요 녹색의 DNA 염기 가닥은 새로 합성된 DNA 가닥이 되고, 이 두 가닥은 다시 이중나선 구조로 꼬이게 되죠. 자,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보면 두 가닥이 꼬여 있다가 복제를 하기 위해서 한 가닥씩 이렇게 풀리게 되는데, 그러면 상보적인 염기가 달라붙고 다시 이중나선 구조로 꼬이면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복제 과정에 대해서 볼까요? 첫 번째, 가닥의 분리가 먼저 일어나야겠죠. 이렇게 이제 DNA 가닥이 두 개로 꼬여져 있는데, 원래 이중나선 구조였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한 가닥씩 풀렸죠. 그래서 DNA가 단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것이 헬리케이즈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헬리케이즈라는 것은 복제 원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분리는 특정 DNA 서열에 부착하면서 분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복제 버블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세 가닥이 이제 합성이 되는 건데요. 원래의 가닥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합성되고 있는 새로운 색깔 하늘색이 이렇게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데, 요게 이제 자유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DNA 중합 효소,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효소에 의해서 이제 합성이 되게 되는데, 이 DNA 중합 효소는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데요. 이 효소가 기존의 가닥에 상보적인 새로운 DNA 분자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있는 단백질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세 번째는 단편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DNA 연결 효소, DNA 폴리머레이즈가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새로운 DNA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DNA 중합 효소는 새로운 DNA 분자를 단편 형태로 생산한다. 그래서 DNA 연결 효소, DNA 라이게이즈는 각각의 단편들을 연결시켜서 최종의 DNA 분자로 만들어 준다. 자, 유전적 명령들은 DNA 복제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데요. DNA 분자의 이중 나선은 서로 분리되고, 각각의 분리된 가닥들이 염기성 규칙에 의해서 새로운 가닥들을 만드는 주형으로 작용을 한다. 자, 세 번째인데요. DNA는 RNA를 통해서 단백질의 생산을 지시한다. DNA is a molecule made up of two strands, twisted around each other in a double helix shape. Each strand is made up of a sequence of 4 chemical bases,
represented by the letters A, C, G, and T. The two strands are complementary. This means that wherever there's a T in one strand, there will be an A in the opposite strand, and wherever there's a C, there will be a G in the other strand. Each strand has a 5' end and a 3' end. The two strands run in opposite directions. This determines how each strand of DNA is replicated. The first step in DNA replication is to separate the two strands. This unzipping is done by an enzyme called helicase and results in the formation of a replication fork. The separated strands each provide a template for creating a new strand of DNA. An enzyme called primase starts the process. This enzyme makes a small piece of RNA called a primer. This marks the starting poin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strand of DNA. An enzyme called DNA polymerase binds to the primer and will make the new strand of DNA. DNA polymerase can only add DNA bases in one direction, from the 5' end to the 3' end. One of the new strands of DNA, the leading strand, is made continuously, the DNA polymerase adding bases one by one in the 5' to 3' direction. The other strand, the lagging strand, cannot be made in this continuous way because it runs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DNA polymerase can therefore only make this strand in a series of small chunks called Okazaki fragments. Each fragment is started with an RNA primer. DNA polymerase then adds a short row of DNA bases in the 5' to 3' direction. The next primer is then added further down the lagging strand. Another Okazaki fragment is then made, and the process is repeated again. Once the new DNA has been made, the enzyme exonuclease removes all the RNA primers from both strands of DNA. Another DNA polymerase enzyme then fills in the gaps that are left behind with DNA. Finally, the enzyme DNA ligase seals up the fragments of DNA in both strands to form a continuous double strand. DNA replication is described as semi-conservative because each DNA molecule is made up of one old, conserved strand of DNA and one new one. Here is a cell, the basic unit of all living tissue. In most human cells, there is a structure called the nucleus. The nucleus contains the genome. In humans, the genome is split between 23 pairs of chromosomes. Each chromosome contains a long strand of DNA, tightly packag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Within the DNA are sections called genes. These genes contain the instructions for making proteins. When a gene is switched on, an enzyme called RNA polymerase attaches to the start of the gene. It moves along the DNA, making a strand of messenger RNA out of free bases in the nucleus. The DNA code determines the order in which the free bases are added to the messenger RNA. This process is called transcription. Before the messenger RNA can be used as a template for the production of proteins, it needs to be processed. This involves removing and adding sections of RNA. The messenger RNA then moves out of the nucleus into the cytoplasm.
Protein factories in the cytoplasm, called ribosomes, bind to the messenger RNA. The ribosome reads the code in the messenger RNA to produce a chain made up of amino acids. There are 20 different types of amino acid. Transfer RNA molecules carry the amino acids to the ribosome. The messenger RNA is read 3 bases at a time. As each triplet is read, a transfer RNA delivers the corresponding amino acid. This is added to a growing chain of amino acids. Once the last amino acid has been added, the chain folds into a complex 3D shape to form the protein. 자, 세 번째, DNA는 RNA를 통해 단백질의 생산을 지시한다. 핵산, 다른 분자의 생산에 대한 지시 내용을 가진 정보 저장용 분자이고, DNA 지시에 의해서 RNA는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하는 정보를 수송한다. 이렇게 생긴 단백질들은 생명의 필수적인 세포 내 작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두 가지의 핵산이 있는데, 이제 DNA와 RNA가 있겠다. 자, DNA와 RNA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제 DNA가 위에 있고 RNA가 밑에 쪽에 있는데, 자, 가닥의 수를 보면 DNA는 이중나선 구조,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고,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DNA는 정상적으로 두 가닥이 하나의 이중나선 분자를 형성하는 이중가닥 분자로 존재하게 된다. 대조적으로 RNA는 대부분 단일 가닥 분자로 존재를 하게 된다. 밑에 보면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DNA랑 RNA랑 가닥의 수가 차이가 난다. 자, 인산을 보면 인산에는 DNA나 RNA나 차이가 없다. 자, 당은 이렇게 5탄당으로 되어 있는데 DNA 당은 데옥실리보스이다. 그래서 RNA 당은 리보스이고 이름이 의미하는 바처럼 DNA 당에는 산소가 빠져 있어서 데옥시, 이게 산소가 없다는 뜻인데 산소가 없고요. RNA 당과 비교가 이제 되는데 당 때문에 핵산의 이름에 결정이 됐다. 이제 DNA 그래서 산소가 없어서 데옥시 DNA가 됐고 RNA는 이제 리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DNA와 RNA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위가 이제 DNA고 밑에가 RNA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닥의 수 먼저 볼까요? DNA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DNA는 정상적으로 두 가닥이 하나의 이중나선 분자를 형성하는 이중가닥 분자로 존재한다. 그러나 RNA는 이렇게 가닥이 하나이죠. 대조적으로 RNA는 단일 가닥으로 발견이 된다. 자, 그리고 인산을 보면 인산에는 DNA나 RNA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당을 보면 당은 5탄당으로 되어 있는데 DNA 당은 데옥시리보스이다. 그래서 RNA 당은 리보스인데 이거의 차이점, DNA 당에는 산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소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산소가 이제 없어서 DNA라는 명칭을 하는 거고, RNA는 산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름부터 이제 틀리다. 리보 뉴클레어 엑시드가 이제 그래서 RNA다. 그래서 이름이 DNA, 산소가 없어서 DNA, 산소가 있는 그냥 뉴클레어 타이드이기 때문에 RNA 이렇게 붙여져 있다. 그리고 염기에는 DNA에는 티민이 있는 반면에 RNA는 우라실이 있다. 각각의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네 가지 염기 중 하나를 가지는데 아데닌, 티민, 시토신, 그리고 구아닌. 근데 이제 RNA 뉴클레오타이드는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까지는 똑같은데 티민 대신에 우라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다.
자, 다음으로 유전 정보의 흐름, 분자적 명령 체계. DNA는 RNA를 만들고 RNA는 단백질을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전 시간에 한번 했었죠.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는 이론을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DNA의 유전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세포 안에 핵이 있고 이 핵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 안에 있는 이 DNA들이 유전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DNA가 RNA를 만들게 되는데 이 RNA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매끈한 이멸이라든지 주근깨가 없는 그리고 정상적인 혈중 콜레스테롤 그리고 AB형을 갖는다든지 저당 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DNA와 RNA는 모두 핵산으로서 일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 세포 내에서는 DNA가 RNA 합성을 지시하고 RNA는 다시 단백질 생산을 지시함으로써 DNA가 유전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된다. 자, 네 번째는 유전 정보는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흐른다. DNA가 단백질 생산을 지시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신체적 형질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단백질들이다.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가는 여정 중에서 두 번의 변형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전사, 트랜스크립션이 되겠고 번역, 트랜슬레이션이 되겠다. 자, 이 전사, 트랜스크립션은 DNA가 RNA 분자가 되는 과정. 그리고 번역, 트랜슬레이션은 세포질에서 RNA가 단백질로 변환될 때 변환되는 과정. 이것을 번역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세포라고 하면 세포의 핵이고 핵 안에 염색체 내에 DNA가 있는데 이 DNA가 전사 과정을 통해서 RNA를 만들게 되고 그럼 핵 안에 있던 RNA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리보솜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이 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 트랜스크립션 전사 과정을 볼게요. RNA의 중합 효소, 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RNA가 생산이 되게 되는데 전령 RNA라고 RNA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전령 RNA라는 게 있어요. 메신저 RNA 이렇게 소문자 M을 쓰는데 mRNA라고도 하고요. 어, 전령 RNA 분자를 생성하게 되고 염기성 규칙에 의해서 시토신은 구아닌과 티민은 아데닌과 짝을 이루면서 따르지만 RNA에서는 티민이 없기 때문에 우라실이 사용되게 된다. 자, 그래서 DNA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전사가 돼서 이렇게 RNA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메신저 RNA 있는 것들이 이제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이게 전사 과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전사된 mRNA가 이제 번역,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mRNA 분자의 RNA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이 아미노산들의 서열을 만드는 지시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 mRNA는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코돈을 포함하게 된다. 포함하는데 각 코돈이 특정 아미노산 하나를 만들게 된다. 자, 그래서 전사된 mRNA 이렇게 보면 그 염기서열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세 개씩 묶은 게 코돈이라고 하는 게 되고 이 코돈이 아미노산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보솜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폴리펩타이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이렇게 이제 꼬이면 결국 이게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죠. 다시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다시 되게 되는 거죠. 자, 유전 정보는 핵에서 전사 과정을 통해서 DNA로부터 메신저 RNA가 되고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각 메신저 RNA 코돈이 단백질의 아미노산들로 번역이 된다. Here is a
Here is a cell, the basic unit of all living tissue. In most human cells, there is a structure called the nucleus. The nucleus contains the genome. In humans, the genome is split between 23 pairs of chromosomes. Each chromosome contains a long strand of DNA, tightly packag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Within the DNA are sections called genes. These genes contain the instructions for making proteins. When a gene is switched on, an enzyme called RNA polymerase attaches to the start of the gene. It moves along the DNA, making a strand of messenger RNA out of free bases in the nucleus. The DNA code determines the order in which the free bases are added to the messenger RNA. This process is called transcription. Before the messenger RNA can be used as a template for the production of proteins, it needs to be processed. This involves removing and adding sections of RNA. The messenger RNA then moves out of the nucleus into the cytoplasm. Protein factories in the cytoplasm, called ribosomes, bind to the messenger RNA. The ribosome reads the code in the messenger RNA to produce a chain made up of amino acids. There are 20 different types of amino acid. Transfer RNA molecules carry the amino acids to the ribosome. The messenger RNA is read 3 bases at a time. As each triplet is read, a transfer RNA delivers the corresponding amino acid. This is added to a growing chain of amino acids. Once the last amino acid has been added, the chain folds into a complex 3D shape to form the protein. 자, 5번째. 전사는 DNA 분자로부터 RNA 분자를 만든다. 전사, DNA에서 전령 RNA, mRNA라고 했죠. mRNA 분자로부터 정보가 이동하는 것. 그리고 RNA 중합효소,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의 특정 영역에 결합할 때 시작이 되고, 진핵세포에서 RNA가 합성된 후에는 핵을 출발하기 앞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형이 된다. 전사 과정을 먼저 볼게요. 이건 세포의 핵 안이고 핵 안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DNA 이제 합성을 해야 될 주형 가닥이고, 자, 그럼 이제 시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작점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전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프로모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곳이다. 그리고 유전자 조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할지 말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를 켜거나 끌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자, 전사 과정의 2번째인데요. RNA 중합효소에 의해서 RNA 가닥이 합성이 되고요. 그리고 염기성 규칙에 따라서 한 가닥만 합성이 된다. 자, 여기 핵 아니고 이게 DNA이고 이제 DNA가 풀렸죠. 원래 DNA가 여기 있는데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전사가 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RNA 중합효소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합성이 되고 있고 전사가 되고 있고, 요 위에 거는 전사가 안 되고 요 가닥만 이제 전사가 되고 있죠. 여기는 풀려 있는 상태고, 그 여기서 다시 DNA는 이중구선 나수로 이제 회복이 됐죠.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에 RNA 사슬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사는 RNA 중합 효소가 중지 서열인 종결자 터미네이터에 의해서 이제 도달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부분에 의해서 어, 전사가 종결된다. 자, 세 번째 전사 과정인데 RNA 스플라이싱이라는 것이 있어요. RNA 분자가 핵을 떠나기 전에 이제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이제 진핵세포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인트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고, 아미노산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RNA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거. 아미노산을 못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인트론 제거 과정, 이게 이제 RNA 스플라이싱 과정 중에 일어나고, 엑손 부분만 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미노산에 대해 암호화된 부분들만 이제 어, 남기고 없애는 과정. 자, 하나의 RNA 분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스플라이싱이 가능한데, 하나의 유전자에서 여러 가지의 단백질들이 생산되기도 한다. 스플라이싱 외에도 캡이나 모자나 꼬리, 테일이라는 여분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RNA에 더 첨가되게 된다. 요게 또 이제 핵 아니고 DNA 가닥 중에 RNA 중합 효소가 RNA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스플라이싱 효소가 이제 요 가닥을 쭉 있는데 RNA가 만들어져서 필요 없는 부분이 생기면 요 스플라이싱이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핵이 되겠고 바깥에 세포질이 되는데, 요 RNA가 메신저 RNA가 이렇게 있죠. 요 핵공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메신저 RNA 분자는 세포질에서 단백질 생산의 지식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유전자란 무엇인가? 개념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제 처음에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다가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든다, 이런 개념까지 이제 포함되고 확대되게 됐었는데, 이제는 한 개 유전자가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지금은 이제 유전자의 정의가 단백질을 생산하지 않아도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RNA를 생산하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이 됐고, 인간 유전체 조성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수록 한 유전자에 대해서 완전히 올바른 정의를 내리는 게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유전자에 대해서 알려진 모든 유전자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단순하고도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정의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제 개념이 점점점 더 밝혀지면서 그렇게 된 거고, 현재로서 DNA 특정 뉴클레오타이드 서열로 구성되는 유전 정보의 개별적 단위로서 유전자를 정의를 하고 있다. 자, 전사 과정 중에는 DNA 이중 나선이 분리되고 한 가닥이 mRNA 분자를 만드는 주형으로 사용이 되고요. RNA는 공정 과정을 거쳐서 메신저 RNA가 된 후에 핵공을 통해서 핵을 빠져나가게 된다. 자, 여섯 번째, 번역에서는 세 종류의 RNA가 협동을 한다. 자, 번역, 전령, RNA, mRNA가 단백질 분자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세포질에서 일어나며 리보솜들이라고 불리는 세포 내 구조물들이 관여를 한다. 이게 이제 리보조말 RNA라고 하는 rRNA가 되겠고요. 그리고 운반 RNA가 있는데, 운반 RNA는 트랜스퍼 RNA, tRNA라고 하는데, 이 분자가 mRNA의 새 뉴클레오타이드를 특정 유전 암호를 이용하여 아미노산으로 이제 번역이 되게 된다. 자, 다음은 리보솜인데요. mR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아미노산 중합체인 폴리펩타이드로 번역하는 세포 내 구조물이다. 그리고 리보조말 RNA는 rRNA라고 하는데, rRNA와 단백질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졌다. 그리고 mRNA와 운반 RNA는 tRNA가 결합하는 자리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mRNA 뉴클레오타이드를 한 번에 세 개씩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코돈이 되겠다. 그림으로 보면요. tRNA, 운반 RNA, 이제 실질적인 번역 담당 분자로 각 RNA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들을 가져오는 운반 역할을 하는 RNA가 되겠고, 리보솜은 기능적인 구조를 형성할 때 결합하는 두 개의 소 단위로 구성이 되고 있다. 위, 아래의 소 단위로, 두 개의 소 단위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전령 RNA, mRNA 분자는 한 번에 새 뉴클레오타이드를 읽는 유전적 메시지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운반 RNA, tRNA라고 하는데 번역은 tRNA 혹은 운반 RNA라고 하는 분자에 의존을 한다. tRNA 여기 있죠. 자, 운반 RNA는 한쪽 말단에 존재하는 안티코돈 구조를 통해서 RNA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상보적 염기성. 이렇게 이제 안티코돈 부분에서 코돈을 읽을 수 있다. 자, 그래서 tRNA는 이렇게 아미노산이 이제 붙어 있다. 자, 다음 유전 암호인데요. 삼중자 암호,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데 mRNA의 코돈과 그 아미노산 사이의 대응이 되겠다. 자, 그래서 하나의 메신저 RNA를 번역하려면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읽어지게 되고 CUG가 되면 류신이라고 이제 되겠죠. 이렇게 지정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RNA 코돈이 단 하나만의 아미노산을 암호하게 되는데 그런 특정 아미노산은 여러 개의 코돈에 의해서 암호화될 수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아미노산이 되겠죠. 자, 번역은 rRNA와 단백질로 구성된 리보솜 위에서 이루어지고 리보솜은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진 긴 사슬을 만들기 위해서 두 종류의 RNA를 사용을 하게 된다. 유전 암호는 RNA의 삼중자와 아미노산들 사이의 대응을 지시하게 된다. 자, 일곱 번째, 번역은 유전 암호로 단백질 분자를 만드는 것이다. 자, 번역의 시작은 리보솜 부분들이 메신저 RNA 분자 위에서 조립이 되는 거고, 자, 번역 과정은 단계적인 방식으로 한 번에 한 개씩 아미노아시드들이 추가되면서 진행이 되게 된다. 자, 그리고 번역의 종결은 mRNA의 말단에서는 새로 합성된 폴리펩타이드가 방출되고 리보솜이 다시 각 부분에서 해체가 되게 된다. 자, 세포질 내에서 이제 메신저 RNA가 이렇게 있으면 번역이 돼서 각각의 동그란 게 아미노산들이고 이게 이제 합쳐져서 이런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번역의 처음 과정, 개시 이 부분인데요. 리보솜이 이제 조립이 되게 되는데 큰 소단위와 작은 소단위로 분리되어 있던 소단위들 중에 작은 소단위가 mRNA 분자와 결합을 하게 되고 한 분자의 tRNA가 메신저 mRNA의 게시 코돈에 결합을 하게 되면 번역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tRNA와 요 메신저 RNA의 시작 부분 소단위가 이제 합치게 결합이 되게 되면 이제 번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 게시 tRNA는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게시 tRNA 안티코드는 UAC로 로서 코돈인 AUG와 결합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있죠. 이 부분이 UAC 안티코돈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AUG 요 코돈과 결합을 하게 돼서 이제 게시가 되는 거죠. 자, 큰 소단위가 작은 소단위에 붙어 완전한 리보솜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죠. 작은 게 먼저 붙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큰 게 와서 이제 완벽한 리보솜이 되는 거죠. 자, 폴리펩타이드의 신장, 이제 길어지는 거죠.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tRNA 분자의 안티코돈은 RNA 염기성 규칙을 통해서 mRNA 코돈과 짝을 이루게 되고 아미노산들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아미노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말단에 추가가 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쭉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리보점이 작은 거와 큰 리보점이 만나서 tRNA들이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계속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번역의 이제 종결, 이제 끝났다. 우린 여기까지 번역하면 된다. 이 터미네이션 부분이 있는데, 복합체가 종결 코돈, 스탑 코돈이라고 하는 UAA나 UAG 그리고 UGA 요 스탑 코돈 있는 데까지 읽게 되면 번역 복합체는 해체된다. 이제 다 읽고 나면은 RNA에서 이 리보점들이 분리가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번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tRNA로 이제 분리가 되고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들은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이제 꼬여져 있죠. 자, 폴리펩타이드들이 이제 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번역은 메신저 RNA 게시 코돈에서 리보좀 소 단위들이 조립되면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신장이 진행되면서 길어지면서 아미노산이 한 번에 한 개씩 추가가 되고 종결 코돈에 다다르면 단백질과 mRNA가 방출이 되게 된다. 자, 여덟 번째로 유전자 발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된다. 동일한 유전체를 가지는 한 생물체의 세포들이 서로 다른 형태와 기능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그들이 만든 단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유전자 조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특정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가 꺼져 있는 동안 다른 유전자는 켜지게 되는 작용이 이제 유전자 조절 부분이 되겠다. 유전자를 끄면 이제 유전자 발현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흐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되겠죠. 자, 유전자 발현의 조절은 DNA 안에 있는 유전자가 전사가 되게 되고 이게 이제 필요 없는 인트론과 엑선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RNA가 만들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메신저 RNA가 되면 세포질로 이게 빠져나오게 되죠. 핵공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번역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요. 유전자로부터 기능적인 단백질로 만드는 경로는 매우 긴 것이어서 여러 지점에서 그 과정이 켜지거나 꺼지는 혹은 가속화되거나 감속되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유전자로부터 단백질까지 경로에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될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곳에 존재하게 된다. 유전자 조절의 작용 일부 세포에서는 어떤 유전자가 켜지지만 다른 세포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장세포, 신경세포, 백혈구가 나오는데 장세포에서는 지금 포도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켜져 있고 락타제 유전자가 켜져 있죠. 그리고 신경세포에서는 포도당 분해 효소 유전자만 켜져 있고요. 백혈구에서는 포도당 분해 효소 유전자와 항체 유전자만 켜져 있죠. 이렇게 이제 세포마다 어, 그 각자만의 유전자를 조절을 하고 있다. 다음은 X염색체 불활성화라는 건데요. 유전자 산물의 양적 고정이라고 하는데 X염색체 불활성화라는 것은 이제 암컷 이렇게 여자한테만 나타나게 되는데 크로모점에 수컷에도 X 염색체가 있고 이제 암컷에도 X 염색체가 있는데 이 X 염색체가 같은 수의 활성 X 염색체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X 염색체가 이제 제 역할을 못하고 응축돼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 내에서 이렇게 이제 응축된 X 염색체를 볼 수 있는데 요거를 바소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전자 발현 조절. 첫 번째는 전사 인자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전형적인 진핵 세포에서는 유전자들 대부분이 꺼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전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전사 인자라고 불리는 일련의 단백질들이 DNA에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의 DNA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 RNA 중합효소가 이렇게 붙었을 때 전 사이에서 RNA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꺼져 있게 된다. 그리고 전사인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DNA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전사가 이제 필요할 때 전사인자 단백질들이 붙어서 이제 전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유전자 발현의 조절 두 번째는 RNA 조절인데요. 핵을 떠나기 앞서서 유전자로부터 전사된 RNA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 여기 이제 스플라이싱의 예를 들고 있는데,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앞부분, 이제 캡 부분, 그리고 꼬리 부분, 테일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1, 2, 3, 4, 5번인 엑손 부분만 필요하고, 필요 없는 인트론 부분, 요 중간에 아미노산으로 코딩되지 않은 부분들을 없애는 과정. 이게 스플라이싱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메신저 RNA가 생길 수 있어요. 1, 2, 3, 4, 5번 중에 1, 2, 3, 4만 될 수 있고 1, 2, 4, 5번, 1, 2, 3, 5번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게 이제 대체 스플라이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NA가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RNA 외에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RNA의 작은 RNA라는 게 있는데 마이크로 RNA에서 조절이 또 될 수 있다. 작은 마이크로 RNA는 특정 mRNA 분자에 결합해서 단백질 생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유전자 발현 조절의 세 번째는 단백질 조정인데요. 합성 개시 조절. 세포는 번역을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고, 활성화 조절. 번역 후에 단백질은 어떻게 변형될 것인지에 대한 조절이 될 수 있고, 단백질 분해에 의한 조절. 어떤 단백질의 분해가 어느 정도나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유전자 조절은 유전자를 켜거나 끈 이런 행동을 통해서 세포는 유전자 발현, 즉 단백질의 생산을 조절할 수 있다. DNA로부터 RNA를 거쳐 단백질로 가는 경로상에 여러 지점이 조절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신호 전달 경로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의 의사 전달은 다세포 생물체의 몸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자, 메시지를 주는 세포가 있고, 세포에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신호 분자라는 물질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세포가 메시지를 받는 세포가 이 신호 분자를 통해서 이 세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 과정이다. 다세포 생물에서는 세포들이 다른 세포의 외부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하는 분자들을 생산함으로써 서로의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데 결합에 의해서 신호 전달 경로가 시작이 되게 된다. 자, 신호 전달 경로는 세포의 외부로부터 들어온 메시지를 세포 내에 세포질을 거쳐서 결국 핵으로 전달하는 일련의 정보 중계 분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신호는 결국 하나 이상의 유전자들을 켜거나 끄게 된다. 자, 이제 세포가 있고 다른 세포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 신호 분자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게 돼요. 이 수용체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되게 되고, 자, 세포질 내에 중계 분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신호를 갖고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활성화된 단백질이 핵으로 들어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면 핵 내에서 신호 전달 경로로 유전자가 조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신호에 의해서 어떠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게 할 수도 있겠다. 이게 신호 전달 과정이다. 자, 발생 중인 배아에서의 세포 신호 전달. 자, 발생인데요. 세포와 세포 신호 전달과 그리고 유전자 발현 조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간의 배아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발생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웃 세포들 사이에서 전달되는 화학 신호들이 있어야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이제 유도가 되겠는데요. 한 그룹의 세포들이 근처의 다른 세포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이제 유도가 되겠고, 표적 세포에서 유전자들이 온오프 상태를 바꾸게 된다. 이제 발생 중인 손인데, 유도를 통해서 손으로 발달이 되게 되죠. 유도 신호들은 세포의 모양을 바꾸거나 이동시키거나 특정 세포들을 사멸시키게 되죠. 자, 호메오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발생 중인 배아에서 여러 다른 유전자들을 켜거나 끄도록 하는 마스터 조절 유전자로서 특정 신호 단백질을 생산한다. 자, 한 생물의 전체 구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배아의 어느 말단이 머리가 될지를 지시하거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 어느 위치에서 생겨야 될지를 지시한다. 자, 이제 염색체가 있으면 여기에 호메오 유전자가 있고 정상의 초파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돌연변이 이 정상의 파리 말고 이제 돌연변이가 되게 되면 이렇게 날개가 하나 더 생긴다든지 아니면 날개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이제 신체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포들은 신호 수용 세포에서 신호 전달 경로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단백질을 분비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결과는 신호 조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사소통은 발생 중인 배아에서 특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10번째. 돌연변이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돌연변이. 자, 세포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에서 변화가 발생한 것이고, 적응적 표현형을 만들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규모는 단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변하거나 유전체에 큰 영향이 바뀔 수도 있다. 원인은 복제 과정 중의 오류나 돌연변이 원에 의한다. 자, 돌연변이는 조그맣게 변했을 때, 이제 유전자의 하나 정도가 변했을 때, 점 돌연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많은 부분이 변했을 때, 틀 이동 돌연변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점 돌연변이는 이제 침묵, 미스센스 혹은 넌센스 요렇게 이제 종류가 나눠지고, 틀 이동 돌연변이는 삽입 혹은 결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 돌연변이 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암 유발 물질이 이게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암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햇빛 안에 있는 자외선이 DNA를 이제 파괴하거나 돌연변이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암으로 이제 유발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X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지만 많이 사용했을 때는 DNA 분자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역시 암을 유발할 수가 있거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담배, 이게 바람의 원인 물질들이 많이 있죠, 담배 안에. 그래서 여러 화학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고지방 음식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대사작용에 의해서 대장암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물질로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는 돌연변이 원이 되겠다. 자, 그리고 암 예방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타민 C와 E는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UV에 의해서 이제 그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 UV들을 차단할 수 있는 선크림 같은 차단제가 있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에는 돌연변이 유발 화학 물질들을 중화시키는 화학 물질들 항산화제 같은 것들이 많이 과량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뭐 다양한 야채들, 요즘에 뭐 컬러푸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먹는데 그게 다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점 돌연변이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DNA 한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른 것으로 변화가 된 것이다. 원래 ACA라는 코돈을 코돈이 있는데 원래 DNA 서열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돌연변이가 없을 때는 상보적으로 이렇게 이제 UGU 이렇게 돼서 아미노산 시스테인을 만들 수 있는데
침묵 돌연변이는 생산되는 아미노산이 바뀌지가 않아서 단백질도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되었지만 ACG가 UGC가 됐을 때 전사가 이렇게 되면 시스텐이 만들어진다. 요거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 왜냐면 이제 원래의 아미노산과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미스센스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미스센스 돌연변이는 한 아미노산을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는 것인데, 이게 돌연변이 단백질을 만드는 원래의 것과 거의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매우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미스센스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ACA가 TCA로 이제 전사가 되게 되면 AGU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 세린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시스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세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자, 넌센스 돌연변이는 아미노산 코돈을 종결 코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언제나 결함이 있는 짧은 길이의 단백질을 생산하게 된다. 그래서 ACT가 되면 이게 UGA로 전사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종결 코돈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종결이 되면 아예 시스테인도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 돌연변이는 이런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된다. 자, 그리고 틀 이동 돌연변이, 삽입 혹은 결실이 번역 틀을 망가뜨렸을 때 이제 틀 이동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자, 몇 가지 유전 암호들이 있어요. 자, DNA에 이런 이제 정보들이 있고 RNA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런 아미노산들을 만들게 돼요. 자, 원래 DNA 서열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전사가 되면 원래 RNA는 상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사가 되게 되고 이게 번역이 되면 요런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삽입이 발생됐어요. 돌연변이가. 돌연변이가 삽입 돌연변이가 됐어요. 여기에 이제 이게 원래 TCA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A가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한 칸씩 이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틀 이동이 발생한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다 틀려지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이렇게 틀려진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결실은 여기에 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가 없어졌을 때도 다른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고 결국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 뮤테이션, 점 돌연변이보다 더 크게 이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자, DNA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에 생기는 변화인 돌연변이들은 저절로 생기거나 돌연변이 원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점 돌연변이들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생기지만 삽입이나 결실은 여러 코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돌연 유전 정보가 변이되는 현상, 돌연변이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생물학에서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형태에 대해 그 유형과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전자 서열 중 보통 한두 개의 염기가 바뀌는 크기가 작은 점돌연변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염색체와 같이 큰 덩어리가 바뀌는 염색체 구조 변이입니다. 점돌연변이는 DNA 염기 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 서열이 바뀌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의 염기 중 하나가 다른 염기로 바뀜으로써 유전 정보에 손상이 발생하는 거죠. 반면 구조 변이는 한두 개의 염기 단위가 아니라 작게는 수천 개의 염기, 크게는 염색체 큰 단위의 수억 개의 염기 크기의 커다란 DNA 묶음 덩어리가 한꺼번에 바뀌는 현상입니다. 큰 DNA 뭉치가 없어져 버리는 결실, 그리고 DNA의 특정 부분이 반복적으로 중첩되는 중복, 또 다른 하나는 DNA 뭉치의 일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끊어졌는데 이것이 어쩌다 보니 거꾸로 붙어버리는 역위, 마지막으로는 앞선 경우처럼 떨어진 DNA 뭉치가 애꿎은 다른 DNA 뭉치에 붙어버리는 전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DNA 뭉치가 바뀌게 되면 세포 내 유전자 발현이 극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조직 세포가 성장과 분화 능력을 잃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증식하는 돌연변이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 기준으로는 돌연변이는 세포의 실수로 자연스럽게 노화와 함께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졌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유전자는 2배로 복제되는데 이 과정에서 복제되는 DNA의 정보가 100% 정확하게 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준으로는 인체 외부에서 유래한 발암물질이나 발암 원인에 세포가 노출되어서 돌연변이가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담배입니다. 흡연하면 그 물질이 폐세포의 DNA에 달라붙습니다. 담배 안에는 벤조파이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DNA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또 자외선도 발암물질들 중 하나인데요. 방사선은 고에너지 입자로 DNA를 망가뜨리지만 자외선은 그보다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망가뜨리지는 않지만 염기 서열을 붙여버립니다. 발암물질에 노출된다고 해서 바로 암이 생기지는 않지만 아주 오랫동안 원인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인체의 극복 능력이 떨어지면 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1. 유전자 발현 조절 실패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세포 분열. 기존의 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체계를 통해서 세포 분열의 속도와 시기가 조절되는데요. 종양 같은 경우에 세포 분열 주기 조절을 받지 않고 분열하는 세포들을 얘기하고, 정상적으로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유전자들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건 유방암을 보여주는 유방 조영술, 조형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본 건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암이 되겠습니다. 원암 유전자와 암 유전자,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 세포 복제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고, 환경으로부터 돌아온 정보를 통합하고 핵으로 출발 혹은 정지 신호를 보내도록 작용하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절 시스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원암 유전자에서의 변화는 세포 주기 조절을 통제하지 못한 세포가 생겨나게 할 수 있다. 자, 성장 인자는 무엇이냐면 정상 형태의 원암 유전자 산물이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 촉진 단백질이다. 이것은 돌연변이가 되면 과도하게 세포 분열을 촉진할 수 있다. 정상의 세포는 이렇게 DNA에서 생산이 되고 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정상적으로 세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원암 유전자는 적절히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정상적이고도 필수적인 유전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 유전자가 되게 되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얼마나 만들지에 대한 조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절되지 않는 세포 주기에 의해서 세포들이 생기지 말아야 할 시간과 장소에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돼서 이제 암이 되는 거죠. 자, 암 유전자는 돌연변이된 원암 유전자가 이제 암 유전자인 거고, 그것은 세포 주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비정상 단백질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세포 성장이 조절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정상의 이제 DNA에서 원암 유전자가 정상의 단백질을 만들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성장 인자 유전자는 원암 유전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온 거는 똑같은데, 이제 돌연변이가 됐을 때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고 과도하게 촉진돼서 많은 종양세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 성장인자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면 결과적으로 생긴 단백질은 적절하지 않을 때도 세포 분열을 촉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가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게 되고, 이것들이 정상 세포들을 죽이게 돼서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종양 억제 유전자인데요. 정상적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정상적인 세포 주기를 중지하는 단백질을 생산하게 되는데, 어, 예를 들면 정상의 DNA에서 이상이 생긴 물질을 생산하게 된다면 우리 몸은 종양 억제 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정상적인 종양 억제자가 발현이 되게 되고, 그래서 양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종양 억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긴 단백질 세포 주기를 중지시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종양 억제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생기고 결국에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암은 세포주기 조절 시스템의 고장에 의해서 세포 성장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암은 원암 유전자, 성장 인자나 종양 억제자를 암호하는 유전자인데, 이게 이제 암 유전자로 돌연변이가 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번째, 암은 세포 성장 조절 실패에 기인한다. 자, 암은 신체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세포를 얘기를 하고요. 한 세포 내 DNA가 일련의 돌연변을 겪을 때 항상 암이 발생을 합니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세포가 무작위로 자라서 종양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종양이 다른 조직으로 퍼지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암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암의 예방법과 치료 방법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도 하고 예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암의 진행. 다수의 원암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돌연변을 일으키는 단일 세포가 암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세포 분열의 정상적인 조절이 파괴됐을 때 지속적으로 증식하는 세포가 생성되게 됩니다. 돌연변이가 된 세포와 그 자손 세포들이 종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암 발생 장소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자, 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암세포가 원래 자리에서 신체의 다른 위치까지 퍼지는 것, 이걸 전이라고 하죠. 자, 암세포는 특징이 어, 원래 원래 자리의 정상세포에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암세포가 주변에 있는 세포까지 다 퍼져서 자라게 되는 전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데, 정상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원암 유전자가 암 유전자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어, 이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양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정상의 세포가 이제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제 종양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양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정상의 세포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는 것이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덩어리가 돼서 생기는 것이 양성종양이라고 하고, 이 양성종양의 특징은 전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자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는 낭종이나 폴립 같은 그런 것들이 양성종양이 되겠고요. 이것은 특별하게 양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악성종양보다는 이렇게 이제 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덜 위험하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뇌나 중요한 장기에 생겼을 때는 양성종양도 이제 위험하겠죠. 자, 근데 이제 악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전이 능력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종양을 악성종양이라고 하는데, 원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까지 이제 전파돼서 이제 자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세포를 악성종양이라고 하고, 특히 이 악성종양을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정상 세포들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게 되겠죠. 자, 암의 예방. 암의 예방은 금연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암의 발생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은 담배를 멀리하는 것, 금연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기 검진.
빠른 진단, 특히 피부암이나 유방암, 자궁경부암, 정소암, 전립선암, 대장암, 그리고 구강암 같은 경우는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하면 최근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회복이 치료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햇빛 차단, 햇빛에 UV를 쬐는 것은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을 긴팔을 잘 챙겨 입거나 햇빛에 화상 같은 거 피하고 그리고 UV 차단제 같은 것들을 발라서 보호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운동인데요. 이 부분이 뭐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규칙적인 육체 활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낮추는 것들이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죠. 섬유질이 많은 저지방 식품들은 대장암과 기타 암들의 발생 위험을 크게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볼 텐데요. 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수술이 되겠는데, 종양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죠. 종양이 양성이면 이것을 양성이면, 그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치료가 되는데, 외과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레이저는, 레이저 같은 경우로 이제 암을 제거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방사능 치료가 있는데요. 신체의 특정 지역의 고에너지 방사능에 노출시키는 치료 방법인데, 암 있는 부분을 이제 방사능을 쬐서 방사능에 의해서 이제 세포를 죽이는 거죠.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런 방사능 주사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므로 암세포가 자라는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죽일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라면 정상적인 세포들도 이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치료, 우리 약이 되겠죠? 세포 분열을 막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인데, 약물은 혈류로 투여되기 때문에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화학치료는 피로나 모발 손실,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종양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만일 종양이 원래 세포 밖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양성이고, 만약 그것이 퍼질 수 있다면 악성으로서의 암을 일으킵니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13번째는 유전공학은 실용적 목적을 위해 DNA를 조작한다. DNA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입니다.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 DNA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산물의 생산처럼 실용적 목적을 위해 유전자를 직접 조작하는 것이고, 종종 제조합 DNA를 만드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제조합 DNA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되는 다른 두 원료로부터 얻은 서열들로 구성된 하나의 DNA 단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공학. 유용한 산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생명체나 그 성분들을 조작하는 게 되겠죠. 자,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생명공학은 유용한 산물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위의 생명체나 그 성분을 조작하는 것. 생명공학은 인간의 문명화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선택적으로 가축을 육종했으며 효모를 이용해 빵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DNA 기술은 유전물질의 연구와 조작에 의해서 사용되는 모든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DNA 기술은 1970년대 그것이 최초로 개발된 이래 우리 회사에서 점차적으로 중요하게 이제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유전공학. 제약 산물들의 생산처럼 실용적 목적으로 유전자를 직접 조작하는 것. 종종 재조합 DNA를 만드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재조합 DNA란 근원이 다른 원료로 얻은 서열로 구성된 하나의 DNA 단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요 재조합 DNA 같은 것들이 요거는 이제
재조합 DNA 백신 중에 하나인데 인터페론 알파라고 하는 백신이 예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제한 요소. 제한 요소는 뭐냐면 특정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에서 DNA를 절단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한 제한 요소는 단 하나의 짧은 DNA 서열을 인식하고 그 서열 내의 특정 위치에서 DNA를 자르게 됩니다. 같은 제한 효소에 노출이 되면 맞는 서열을 가진 모든 DNA 부분들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잘리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DNA의 이중 나선 가닥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염기 서열이 나와 있는데 제한 부위, 잘라지는 부위, 제한 부위는 특정 제한 효소에 의해서 인식되는 특정 DNA 염기 서열이라서 이 제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DNA의 특정한 부위를 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특정 부위, 그 제한 요소가 잘릴 수 있는 특정 부위를 자르기 때문에 똑같은 부위를 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편은 제한 단편이라고 불리는데 많은 제한 요소들이 접착 말단, 스티키 앤디라고 불리는 단일 가닥 부분을 만드는데 이것이 상부적인 DNA 서열들을 가진 DNA 조각들을 서로 붙일 수 있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한 요소는 이 부위를 똑같은 부위를 자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은 유전자의 복제입니다. DNA 클로닝, 원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분리하고 그것을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세균의 복제성 DNA에 삽입을 하게 되면 세균이 증식함에 따라서 대량의 유전자와 그에 따른 대량의 단백질이 생산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세균세포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꺼내기 위해서 핵 내에 DNA를 꺼내고요. 여기에 인간의 인슐린 유전자가 있는데 요것을 제한 요소를 가지고 절단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부위를 자르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유전자를 얻게 되고 세균세포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복제할 캐리어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내가 플라스미드를 꺼내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 요소에서 요 인간의 인슐린 유전자를 넣을 부분을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자른 부분과 여기 플라스미드에 잘린 부분에 똑같아서 여기에다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DNA 연결 효소 그 라이게이즈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로 합치게 되고 이 플라스미드를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다시 세균 안에다 집어넣으면 세균이 증식할 때 우리가 원하는 요 인슐린 부분, 요 부분들을 얘가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세균이. 그래서 인슐린을 생산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분리하고 추출하게 돼서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인슐린 주사 혹은 약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실용적 목적을 위해 유전자를 조작하는 유전공학은 생명공학에서의 한 가지 응용 분야이다. 전형적인 유전공학적 업무는 바람직한 단백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유전자를 복제하는 것이다. 자, 14번째. DNA는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작이 된다. 유전체 도서관. 한 생물의 전 유전체가 조각별로 포함되도록 클로나시킨 DNA 조각들의 모음이고, 해당 생물의 어떤 유전자를 찾아내거나 조작하는 데 사용을 한다. 핵산 탐침자라는 게 있는데, 방사성 혹은 형광 성분들로 표지된 상부적 핵산 분자이다. 염기성 규칙에 따라서 표적 DNA에 결합하여 그것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유전자 편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의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을 편집할 수가 있는 있다. 이것이 이제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리고 DNA 합성. 자동화된 DNA 합성기로 실험실에서 처음부터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보성 DNA, cDNA라는 것의 합성은 세포 내 메신저 RNA 집단으로부터 DNA 분자들을 합성하는 것을 cDNA 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유전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시작세포에서 다양한 유전자들을 가진 DNA를 분리를 하게 돼요. 제한 요소로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DNA 조각들을 얻게 되고 거기에 아까 앞에서 나왔던 똑같은 기법 플라스미드를 얻게 되고 이 플라스미드도 이제 제한 요소를 자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넣어요. 그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이 플라스미드를 다시 증식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어, 것들을 다시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유전체 도서관을 구성하고 이후의 실험에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프로브 핵산 탐침자라는 것이 있는데 탐색할 DNA 단편들을 이제 모아요. 그런 다음에 형광 탐침자를 추가하면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핵산 탐침자를 상부적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염기성 규칙에 따라서 탐침자는 원하는 조각에만 결합하고 그것을 보이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광으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 캐스9 체제, 캐스9 단백질과 안내 RNA, 가이드 RNA라고 하는데 이 분자로 구성이 되는데 안내 RNA는 상부적인 서열로 이동을 시키게 되고 캐스9은 DNA를 절단하게 되는 단백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캐스9과 편집한 DNA 서열과 상부적인 gRNA를 함께 세포에 주입을 하면 이후에 DNA 수위와 함께 원래 서열이 편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못된 유전자들도 고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암이 생긴다던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병에 안 걸리게 할 수 있거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핵 내에 캐스9 단백질이 DNA를 수정을 해야 되는 DNA 부분을 자르면 우리가 정상적인 유전자 사본으로 우리가 다시 원래의 DNA로 고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원래의 유전자를 다시 재조합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크리스퍼 캐스9은 유전자 가위라고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DNA의 합성. 이 기계는 이제 주문에 맞춰서 수백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길이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DNA 분자를 생산하는 기계, 합성 기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cDNA의 합성, 역전사 효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세포에서 얻어진 메신저 RNA 집단으로부터 DNA 분자들을 합성하면 상보적 DNA가 얻어지는데요. 컴플리멘터리 DNA라고 하는데 세포에서 그 당시 단백질을 생산하던 유전자들만을 나타내는 거다. 자, 이게 원래의 DNA면 여기서 이제 트랜스크립션, 전사가 일어나게 되면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메신저 RNA를 역전사 효소를 통해서 다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DNA를 cDNA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유전공학 실험에서 사용될 수 있는 cDNA가 역전사 효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자,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DNA를 조작하고 있는데요. DNA는 세포로부터 분리되어 유전체 도서관에 삽입될 수도 있고 핵산 탐침자를 이용해 보일 수 있게 처리되거나 직접 합성되기도 하고 혹은 세포의 메신저 RNA로부터 합성되거나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편집되기도 한다. 자, 다음으로 15번째 식물과 동물은 유전적으로 변형된다.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들, 어,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GMO라고 하는 것들은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유전자들을 더 가지게 되는 생물들을 우리가 GMO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형질 전환 생물은 유전자 이식 생물
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전달받은 생물이다. 그리고 형질 전환 식물들 바람직한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삽입시켜 유전적으로 변형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감자나 콩, 까놀라 등 이런 여러 가지 농작물들에 이용을 하고 있죠. 감자 같은 경우도 이제 크기가 크고 뭐 많이 달리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형질 전환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형질 전환 동물들, 식량으로부터 동물 개량, 그리고 약물 생산 공장으로서의 동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 예를 들면, 토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형질 전환 동물로 만들어서 북한 같은 데 이제 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식량으로 나중에 쓰기 위해서 동물들을 개량한 거죠. 그리고 약물 생산 공정으로서 동물들을 개발을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마이크로피그 같은 이제 아주 작은 돼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것들도 뭐 여러 가지 약물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형질 전환 식물의 제작. 자, 플라스미드. 아까 앞에서 나온 플라스미드가 있는데 이 플라스미드가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들고 이 제조합 플라스미드가 식물에서 배양 중인 식물세포 내로 주입이 되고 몇몇 식물세포들이 그 제조합 플라스미드에 있는 새 유전자를 식물 유전체로 통합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배양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플라스미드를 받아들인 그 식물 세포가 새로운 식물체로 이제 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얻어진 유전자 조작 식물은 삽입된 외래 유전자에 의해서 새로운 형질로 발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어, 그런 농작물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귤 같은 것도 이제 크기가 커지게 하기 위해서 접종들을 하죠. 그리고 뭐 사과, 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감도 많이 하고요. 어, 예를 들면 이제 귤이 크기가 작다 그러면 귤의 크기를 크게 하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귤의 다른 크고 단 과일의 줄기 같은 부분들을 접종해서 형질 전환시켜서 그게 귤로 만들어지게 되면 귤이 달아지고 이제 귤 크기도 커지게 되게 되는 것들로 이제 과학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자, 형질 전환 동물의 제작 정통적인 방식의 선택적 교배를 대체하게 된다. 어, 식량 자원으로서 개발을 한 건데 2015년 후반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빨리 자란 형질 전환 연어를 변종시켜서 이것들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적으로 유용한 인간 단백질을 분비하는 다양한 GMO 동물들이 개발이 된 거죠. 자, 똑같이 DNA, 우리가 원하는 DNA를 플라스미드에 넣어서 이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들게 되고, 이 제조합 플라스미드가 포유동물, 배아로 주입이 되게 되면, 제조합, 그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대리모에 이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새로 태어나는 자손 동물들한테 이 유전자가 이식되게 되죠. 자, 그리고 제조업 플라스미드를 만들게 되면 이거를 세포에서도 만들 수 있게 되죠. 세포에다가 이 플라스미드를 이식하게 되면 그 세포가 만들어낸 단백질을 회수해서 이것들을 치료제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것들에 의해서 안전성과 윤리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찬성 부분을 볼게요. GMO가 인간이나 환경에 어떤 특별한 위험성을 제기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어떤 것도 발견된 적이 없다. 그리고 자해적이든 타의적이든 연구에서는 어떤 위험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들이 정립되어 있다. 그리고 GMO들은 일반 작물들보다 영양가가 높을 수 있고 더 다양한 서식지에서 경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조합 DNA 실험에 사용된 미생물 계통들은
유전적으로 불능화되어 있어서 야생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어서 찬성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고, 반대 의견들은 GMO들은 우리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으로 탈출해서 GMO들이 환경으로 탈출하여 그 유전자를 야생의 식물대에 전달함으로써 이전에 볼 수 없는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GMO들의 광범위한 사용은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GMO들을 표시하는 어떤 표준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취하는지 모른다. 자, 이런 의견들로 반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유전공학자들은 유용한 유전자를 한 생물에서 다른 생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플라스미드를 이용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형질 전환 식물 등과 동물들을 생산해 왔고, 이런 생물의 이용은 위험성과 장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 16번째. PCR은 DNA 시료를 증폭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이라고 하는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학교에 실험 장비들도 있어서 실험실에 아마 구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특정 DNA 단편을 표적으로 해서 그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복제하는 실험실 기법이다. 수시간 내에 단 하나의 사본으로부터 수십억 개의 사본들을 생산할 수가 있고, DNA 프로파일 결정이나 생물 간의 연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질병 유발, 유전자 검출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PCR 기술들은 DNA 시료는 열 순환기라고 불리는 기계에서 가열과 냉각이 반복되면 내열성 DNA 중합효소, D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각 반응 회차에서 해당 영역의 DNA 양이 2배로 증가하게 된다. 자, PCR 반응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회차별, 사이클별 반응 단계. 첫 번째로는 가열 변성 단계. 이중 나선 DNA가 소수 결합을 파괴해서 이제 단일 가닥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냉각하고 프라이머 결합 단계인데요. 표적 DNA, DNA가 이제 한 가닥으로 됐으면 내가 원하는 부위의 DNA 부분에, 그러니까 표적 DNA 부분의 말단에 맞는 표적 개시 분자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라이머인데, 내가 복제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 프라이머라고 하는 프라이머가 결합을 해서 복제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종합 반응, 내열성 D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표적 부위의 DNA가 합성이 된다. 보통은 뭐 20에서 25에서 35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복제하려고 하는 크기 혹은 조건에 따라서 이 사이클 수는 다르게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DNA, 여기서부터는 DNA가 한 가닥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가닥들이 이제 냉각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부위의 DNA가 복제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합효소가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 DNA와 상보적인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이클에 의해서 복제가 되고, 결국에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PCR 기술은 4만 년이나 된 냉동 털복숭이 매머드로부터 추출된 DNA가 연구가 되었다. 사실 뭐 이거 외에도 지금 이제 범죄에도 DNA 검출을 해서 범인이 누군지 밝히는 등, 혹은 뭐 친자간별 같은 것들로 많이 기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다음에 복제 영역의 선택과 합성, 프라이머, 짧은 단일 가닥 DNA 분자로부터 표적 서열의 양 말단의 상보적인 서열을 갖춘다. 그래서 DNA 시료, 뭐 이거는 이제 피가 되겠죠. 범죄 현장. 그런데 이제 피를 얻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DNA를 얻고, 이 DNA를 가지고 우리가 PCR을 하게 되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량의 샘플에서도 우리가 유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은 한 회차 반응에 들어가는 성분들, 열 안정성 DNA 폴리머레이즈, 중합효소, DNA 뉴클레오타이드, 연구될 시료 DNA, 그리고 표적 서열의 특이적인 프라이머, 이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DNA 양을 증폭한다. 이것이 PCR이다. 자, 그리고 17번째, DNA 프로파일은 STR 분석에 기초한다. DNA 프로파일링, 두 DNA 시료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험 기법이다. 집단마다 차이가 있다고 알려진 유전체 내의 작은 부분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 짧은 직렬 반복 서열, 이게 이제 STR이라고 하는데, 짧은 뉴클레오타이드 서열들이 한 줄로 여러 번 반복되는 자리, 유전체 전체에 걸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며 인간 집단마다 특정 반복 횟수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자, 이제 ST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여자분한테 3번의 염색체, 그리고 8번의 염색체가 있는데, 요 짧은 부분에 STR 부분을 보고 있어요. 각 STR 자위에는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이 한 줄로 여러 번 반복이 됐고, 이 프로파일은 A와 B 개인이 한 부분의 STR 자리에서 동일하지만 두 번째 자리에서는 3번과 4번 반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요 A와 B의 사람을 STR 요 짧은 부분을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이 3번, 8번 염색체에서 이 작은 단위의 STR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 자, STR 분석과 응용, 범죄 현장에서 얻은 DNA 시료를 가지고도 이제 범이 누군지 알 수가 있고, 용의자로부터 DNA 시료를 얻었다면 뭐 이런 방법 PCR에서 일정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PCR 결과에 따라서 DNA를 다량으로 얻게 되면 우리가 자, PCR 증폭을 이용해서 인간 유전체 내에서 이미 알려진 13개의 자리에 존재하는 짧은 직렬 반복 서열들의 길이를 비교하고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이 3에서 51열로 반복이 되고, 이런 부위들은 매우 다양해서 서로 다른 어떤 두 사람도 13가지 모두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기 영동법인데요. 젤 연기 영동 과정. DNA 시료들을 크기에 따라서 분류해 주는 것들인데, PCR로 DNA를 증폭했다면 겔 안에 겔이 이렇게 홈이 있는데 그 안에 시료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 영동을 통해서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끔 분석하는 것이죠. 모든 DNA 분자들은 음으로 하전이 되고 젤을 통과하여 양극 플러스 극을 향하여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DNA 프로파일링은 두 가지 시료의 DNA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증명해 줄 수 있다. PCR로 사람마다 변이가 많은 짧은 직렬 반복 서열들을 포함하여 DNA 시료를 만들고 전기 영동법을 통해서 이런 부위들을 비교할 수 있다. 자, 18번째, 유전체 전체가 서열화될 수 있다. 유전체, 지놈은 한 생물이나 바이러스의 완전한 유전물질 세트이다. 유전체학은 유전체와 그 상호작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유전체학이다. 1995년 한 생물학 연구팀이 질병 유발 세균인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의 전 유전체를 모두 결정하면서 시작이 됐고,
최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다양한 생물종의 완전한 유전체들이 서열화되었고, 유전체학 자료들은 우리 인간과 지구상의 생명 사이의 진화적 연계 관계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보면 2003년에 한 인간의 모든 유전자가 실질적으로 모두 서열화되었음이 발표가 됐습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것들은 인간 염색체 22개의 상염색체 그리고 성염색체가 있는데, 이것이 30억 뉴클레오타이드 내에서 약 2만 1000개의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후 여러 사람들의 유전체와 다른 많은 생물들의 유전체들도 서열화가 완료가 되었다. 자,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 수를 보면 사람은 32억, 침팬지 31억, 생쥐 26억, 그리고 벼가 3억 4천, 그리고 효모가 1200, 그리고 세균이 460만 뉴클레오타이드 수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 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은 유전자 수는 벼는 42,000, 침팬지 22,000, 생쥐 22,000, 사람이 21,000, 효모 6,300, 뭐 4,400, 이렇게 이제 지능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HGP로 밝혀진 사실들이 있는데요. 인간 유전체에 대한 사실입니다. 99.5%가 같다고 하는데, 같은 성멸의 두 사람은 99.5%의 유전체가 같다. 자, 그리고 1.5%만 단백질을 만든다고 하는데, 인간 DNA의 1.5%만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고, 나머지 98.5%는 DNA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DNA 24%는 유전자 조절을 돕는 서열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들은 자체 유전자는 아니다. 그리고 인간 DNA 59%는 반복성 서열로 유전체 전체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서열로 구성이 된다. 유전체 샷건 방법. 한 생물로부터 얻은 전체 유전체를 서열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략이고, 전 유전체 DNA를 일정 단편들로 자르고 각 단편들을 모두 서열화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짜맞추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다량의 데이터들을 매우 빠르게 생산한다. 자, 단백질체학이라고 있는데, 단백질은 실질적으로 세포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분자다. 그래서 단백질학 프로테오믹스는 한 유전체에 의해 암호화되는 완전한 세트의 단백질들을 조사한다. 그리고 인간의 단백질 수는 유전자 수를 훨씬 초과한다. 이 모든 단백질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탐구, 그리고 생물학적 탐구의 최첨단 주제를 어, 인간의 단백질 수는 유전자의 수를 훨씬 초과한다. 그리고 이 모든 단백질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탐구, 생물학적 탐구의 최첨단 주제다. 자, 한 세포의 DNA를 효소를 잘라 그 단편을 서열화함으로써 한 생물의 전 유전체를 서열화할 수 있다. 인간의 유전체는 30억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며 2만 1000개의 유전자들이 10만 가지의 서로 다른 단백질을 암호화한다. 자, 마지막으로 19번째, 유전자 치료는 유전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유전자 치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각 개인의 유전자들을 바꾸는 것이고, 인간의 유전 질병들, 단일 유전자에서 생긴 돌연변이에 기인하고 있고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적용한 유전자를 분리해 변이된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이식하는 방법이 사용이 된다. 자, 건강한 유전자 획득. 건강한 사람한테서 세포를 얻게 되고,
건강한 사람의 DNA에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꺼내고 그 유전자가 관심 유전자의 RNA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캐리어 매체에 넣게 되면 원하는 만큼 이제 얻을 수가 있게 건강한 유전자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자, 건강한 유전자 주입. 첫 번째로 제조업 레트로바이러스가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도록 조작할 수가 있고 환자의 세포내로 주입. 골수 세포들은 이런 목적에 이상적으로 잘 맞는데 이들이 분열하여 지속적으로 정상 단백질을 오랫동안 생산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유전자 치료의 목적은 단 하나의 주사로 환자를 영구적으로 치료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유전자 치료 사례. 중증 복합성 면역 결핍증, SCID, 스키드. 유전자 치료 사례 중증 복합성 면역 결핍증의 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스키드 환자는 정상적인 면역체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버블 속에서 머물러 감염을 막아야만 했죠. 자, 2000년대부터 유전자 치료는 22명의 스키드 환자 어린이들을 치료했고 환자 중 4명이 백혈병에 걸렸고 1명은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원인으로는 치료에 사용되었던 레트로바이러스가 일부 혈액세포들을 암세포로 변환시키기 때문이었고 새롭고 또 엄격한 안전지침 아래에서 활발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원인은 치료에 사용했던 레트로바이러스가 일부 혈액세포들을 암세포로 전환시켰기 때문이고 새롭고 엄격한 안전지침 아래서 활발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자, 인간의 유전자 치료는 정상적인 인간 유전자의 RNA 버전을 가지는 제조업 레트로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바이러스는 골수세포를 감염시켜 적절한 유전자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자, 다음 질문은 책에 나오는 질문도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5장에 이어서 6장에서도 DNA나 유전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